네, 어제 신고리 5, 6호기 5, 6호기 건설 일시 중단을 결정짓는 한수원 이사회가 노조 측의 강력한 반발로 무산이 됐는데 오늘 오전에 이사회에서 일시 중단을 결정을 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사회적 대립이 확산되면서 탈원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해 찬성과 반대 입장에선 두 분의 전문가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찬성하는 양이원영 환경연합처장, 그리고 탈원전 정책에 반대하는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 두 분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양희 처장님, 일단 오늘 오전에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시 중단이 결정이 됐습니다. 네, 쟁점을 좀 빠르게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면 굉장히 지금 서두르고 있는 게 아니냐, 너무 서두른다 이런 비판들이 좀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신고리 5, 6호기 건설은 작년에 시작된 거예요. 네. 이거를 지금 백지화하겠다고 원래 공약을 냈지만 그걸 백지화 여부를 이제 국민들 토론으로 결정하겠다고 한 발 물러서신 거죠. 네. 그러면 어떻게 될지 아직 모르는 거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비용이 계속 들어가는 건 손해일 수 있죠. 어떤 부분에서는. 그러면 공사를 일시 중단하는 거는 빨리 결정할수록 좋은 거고, 오히려 지난 5월 9일 이제 대통령 당선되신 이후에 지금 7월이니까 네. 두 달의 시간이 어떻게 보면 좀 낭비가 된 거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 노조와 주민들의 반발이 상당한 상황인데 이 중단 결정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한수원 노조이나 한수원의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반발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통령께서는 공약으로 원전 단계적 폐지를 말씀을 하셨지만 아직까지 유효한 대한민국의 원자력 정책은 제2차 에너지 기본 계획 그리고 제7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입니다. 이러한 기본 계획이나 정부의 목표들이 변경되지 않은 상태에서 네. 대통령의 일방적인 선언으로서 정부의 시책이라고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러한 원전 건설의 중단 여부에 대한 공론화를 하게 될 텐데 네. 이것을 세워놓고 공론화를 할 것이냐 계속 진행을 하면서 공론화할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왜냐하면 세워놓고 공론화한다는 것은 이미 결말을 예고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들에게 어떤 공평성을 저해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지금 이 정책을 대통령께서 발표하시고 강요들께서 그거에 동의하신다면 한수원에게 공사 중단을 명령을 하고 네. 그 책임도 당연히 지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뭐 협조 공문 정도 보내고 나서 한수원 이사회가 그걸 결정하도록 했기 때문에 이것은 책임 떠넘기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 한수원 이사회가 어느 정도 이슈가 되고 있는데 조금 뒷이야기를 해보죠. 시민 배심원단이 결국 결정을 내릴 것 같습니다. 뭐 산자부에서 최종 결정을 내리지만 배심원단의 결정을 거스르긴 힘들 것 같고 이 시민 배심원단이 과연 탈원전을 결정을 한다는 게 적절하냐에 대한 이야기가 많은데 처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시민 배심원단이라고 하는데 네. 중요한 건 그들이 이제 국민을 대표할 수 있겠냐 이게 가장 중요하겠죠. 근데 이런 공론조사 방식은 지금 선진국들에서 많이 하고 있는 방식인데요. 우리가 민주주의를 여러 가지 형식을 가지고 그러니까 민주주의를 진전시켜 오지 않았습니까? 직접 선거도 그중에 하나인 거고요. 근데 평소에 중요한 정책 결정을 할 때 그냥 우리가 뽑아놓은 대통령과 국회의원이 그냥 결정하는 걸 계속 인정을 할 거냐 이런 논란이 계속 있었죠. 그래서 중요한 갈등이 생기면 다시 국민에게 물어봐야 된다라는 건데 스위스 같은 경우는 국민투표를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뭐 덴마크나 독일이나 이런 그런 나라들 같은 경우는 이런 공론조사, 합의회의, 시민배심원제와 같이 국민을 대표할 수 있는 어떤 그룹을 형성을 해서 그 내에서 단순 여론조사가 아니라 양쪽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을 한 다음에 숙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심도 깊은 토론을 하는 거죠. 스스로도 토론을 하고 전문가들 토론도 경청을 하고 그런 가운데 다시 결정을 내리는 거기 때문에 민주주의, 다시 말하면 참여민주주의의 한 단계 진전된 형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 그래서 이 결정은 국민이 내리는 결정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교수님, 이게 어쨌든 지금 국민이 내린 결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전문성에 대한 부분에서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예, 어떤 그 민주주의를 어떻게 볼 것이냐의 문제인데 시민 배심원단이 결정을 한다 하더라도 그 안건은 전문가가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비전문가가 안건을 만들고
시민 배심원단이 판단한다는 것은 어떤 포퓰리즘으로 갈 가능성이 많고요. 예. 에너지 정책과 같은 기술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초안을 만들고 그것들에 대한 판단을 국회가 내리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나라는 대의 민주주의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국민의 대표를 해서 국회의원들이 의견 수렴을 하는 것이 기본이지 국민 모두에게 물어보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경우에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민 배심원 단을 운영하는 것은 더욱더 이례적이고요. 네. 만약에 이것을 뭐 국민들에게 의견을 물어야만 한다면 국민 전체에 의한 투표를 해야지 일부 시민 배심원의 의견을 묻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좀 다른 이야기를 해보자면 이 정책 결정과 관련해서 탈원전 정책 결정과 관련해서 영화 판도라가 영향을 줬다. 문재인 대통령이 굉장히 감명을 받았다.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이게 뭐 실제로 사실인지도 궁금하고요. 영화 속의 상황들이 실제 벌어질 수 있는 일인 건가요? 영화는 또 영화 나름의 그 자기적인 내용들이 당연히 있죠. 네. 근데 실제 지진이 벌어졌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할까는 상상하기 나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직 지진에 의해서 원전이 문제가 생긴 경우는 아직은 없죠. 그러니까 지진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렇게 흔들리는 것 때문에 냉각제가 유출이 된다거나 그래서 원전이 폭발한다거나 그렇게 된 것보다 전기가 중단이 돼서 냉각이 멈추면서 이제 폭발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앞으로 생기는 원전 사고에 대해서 그동안 생겼던 원전 사고와 또 다른 원인으로 생길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지 말라는 법은 없는 거라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그 폭발 장면은 약간 좀 이렇게 자기적인.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지만 그건 네. 영화적 요소를 위해서 저는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하고 네. 그리고 실제로 그 경납 건물의 안전성에 대한 여러 가지가 문제가 제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는 이런 경납 건물을 이중으로 만들어요. 예. 우리나라는 1.2m짜리 하나지만 그걸 바깥에서 뭐 항공기가 충돌했을 경우라든지 안에서 폭발이 일어났을 경우에 제대로 막기 위해서 하나를 더 두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내부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어떻게 전달이 될지 그거는 이제 실제로 일어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가 최근에 확인이 된 건데 수명이 만료되기 전에 원전이 네. 안에 철판을 원래 다 이렇게 막아놓고 있는데 구멍이 뚫리는 일이 생겼어요. 안에서부터 부식이 생기고 네. 그래서 설계대로 간다면 사실 뭐 판도라 영화처럼 그렇게 폭발하진 않겠지만 시공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면은 네. 또 어떤 일이 발생할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대통령께서 그거에 감명을 많이 받아서 뭐 이 정책을 결정했다 그러는데 그거는 사실과 다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2012년에 후보 출마하셨을 때도 지금보다 사실은 더 강력한 탈원전 정책을 제안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하나의 일관된 주장이지 않았을까 저희는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양희 처장님께 처음 드렸던 질문인데 이 서두른다 이런 비판 중에 하나가 국무회의에서 20분 정도 이야기를 하고 그것도 구두로 이야기를 하고 결정이 됐다. 네. 그 자리에 산자부 장관은 배석도 하지 않았다. 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께서는 탈원전을 공약하셨지만 네. 실질적으로 유효한 정부의 계획 안에는 신고리 5, 6호기가 들어가 있고요. 여전히 제7차 전력수급 계획은 유효한 상태이고 현재 제8차 전력수급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공약을 했다 하더라도 이것을 행정부와 전문가를 거쳐서 정책으로 만들고 또 정책으로 만든 결과 국민들한테 져야 되는 부담이 너무 크다거나 할 경우에는 국민들에게 여쭤보고 이 정도 부담을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해서 네. 그 이후에 이행하는 게 정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아까 양희 처장님께서 네, 하시던 네, 말씀을 네, 계속해서 한번 네. 이어서 해주신다면. 저는 지난 9년은 비정상의 시대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네. 원전 정책이 그랬어요. 우리나라는 국토가 굉장히 좁고 사람들이 몰려 살고 있어요. 네. 그리고 자원이 없기 때문에 95% 이상의 에너지를 다 수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에너지 수요 관리를 중심에 두고 그리고 재생에너지는 국산 에너지거든요. 네. 이걸 개발하는 데에 박차를 가했어야 되는 건데 원전도 그 연료는 다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석연료 다 수입하는 그러면서 그런 발전소를 굉장히 늘리는 형태로 일방적으로 결정을 하면서
전체 국민들한테는 당연히 안 물어봤고 뿐만 네. 아니라 그 원전을 건설하는 지역 주민들이나 지자체에도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고 공청회조차 제대로 가진 적이 없어요. 예. 그러면서 일방적으로 결정을 했는데 특히나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바로 옆 나라에서 일어나는 걸 목도하고 나서도 이 신고리 5호기, 6호기 건설 허가를 강행을 했는데요. 그 전문가들께서는 특히 규제기관에 계시는 분들은 다수호기 그러니까 동시사고, 안전성 네. 평가 무슨 말이냐면 한 부지에 여러 개의 원전이 있으면 그게 동시에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 그러니 그런 안전성 평가를 해야 된다라고 논문에 나와 있는데 네. 그 평가를 안 하고 그냥 건설 허가를 해버린 거예요. 근데 이게 전 세계에서 이렇게 한 군데 많이 원전이 있는 나라가 없거든요. 예. 특히 주변에 400만 명이 살고 있잖아요. 30km 안에.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30km 안에 14만 명이었어요. 과연 이 400만 명을 어떻게 피난이나 시킬 수 있겠냐. 네. 판도라 영화 말씀하셨는데 폭발하는 거는 뭐 그런 부분이 있다 하겠지만 저는 오히려 현실적이지 않은 게 뭐냐면 도로가 멀쩡해요. 지진이 나는데 어떻게 도로가 멀쩡합니까? 네. 그거보다 훨씬 낮은 지진이 일어났을 때도 경주의 곳곳에 도로가 예, 파손된 곳도 싱크홀로 있었고 근데 그 도로가 멀쩡하다는 게 저는 오히려 비현실적이었다. 그리고 더 현실적인 건 뭐냐면 그 많은 사람이 걸어서 피난을 갔다는 거죠. 예. 네, 400만 명이 피난을 간다는 거. 그래서 저는 이런 비정상적인 9번째, 10번째 세계 최대 원전 단지를 만들면서 제대로 된 안전 평가도 안 하고 일방적으로 결정해왔던 이 비정상을 정상으로 바로잡는 것은 백지화가 정답이지만 하지만 한 발 물러서서 다시 한번 토론을 해보자. 전문가들까지 포함을 해서 그러려면 우선은 공사를 중단하는 게 맞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지금 처장님 이야기하시는 와중에 계속해서 뭔가를 적고 계시던데 할 말 있으실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것이 국민 겁주기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고베 지진이 발생했을 때 예. 엄청난 재난이 있었고 도로가 다 붕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고베 지진 근처에 있었던 원전 3기는 멀쩡했습니다. 예. 전 세계적으로 지진에 문제가 있었던 적이 없고요. 그리고 지금 포브스에서 발표한 것에 의하면 어떤 전 주기적인 고려를 하는 거죠. 석탄 발전소의 경우에는 석탄을 채광하는 거에서부터 운송하는 과정까지 예. 사망자가 얼마나 발생하는가. 그래서 1조 킬로와트 C를 만들 때 각 발전원별로 얼마큼 사망하는가를 조사 통계를 낸 것이 있습니다. 예. 석탄이 10만 명이고 LNG가 4,000명, 그리고 태양광이 440명, 풍력이 150명, 원자력이 90명입니다. 네. 실은 원자력도 과대된 것이고요. 세계적으로 원전 사고가 났던 3개 국가가 있죠. 미국, 일본, 러시아. 네. 세 나라 모두 원자력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TMI 사고나 후쿠시마 사고에서는 방사선으로 인한 사망자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수호기 문제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확률에 대한 이해를 잘 못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걱정하는 것은 한 호기에 문제가 생겼을 때 예. 그 사고의 여파로 다른 호기에 영향을 줄 것인가 아닌가가 상당한 걱정거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발전소에 입지한 것들을 보시면 예. 발전소 간의 이격거리가 그 영향을 줄 수 있는 거리가 아닙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서 외벽이 폭발해서 떨어져 예, 나가는 모습을 보셨을 것입니다. 네. 그것은 핵폭발이 아니라 수소폭발입니다. 일종의 부탄가스통 한두 개가 터진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옆에 호기에 영향을 준다. 이런 상상은 하시지 않는 것이 옳습니다. 알겠습니다. 처장님, 지금 저희가 계속해서 안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은 안전 부분에서 부딪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렇다면 탈원전 이후는 어떻게 할 것이냐. 전력 수급 말씀하시는 전력 거죠? 수급에 대한 네.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네. LNG, 우리가 예. 원전을 계속 확대하면서 얘기했던 게 원전 없으면 촛불 켜고 살란 얘기냐 네. 이런 얘기하면서 필요하기다. 원전 위험한 거 알고 아무리 안전장치를 한다 하더라도 100% 안전한 과학기술은 없기 때문에 예. 그리고 또 사람이 다 하는 거니까요. 원전은 멀쩡한데 만약에 뭐 가짜 뉴스로 원전에서 방사능 물질이 지금 방출됐습니다 했을 때 과연 사람들이 그대로 거기를 지킬 수 있을까? 일본에서도 그런 방사능 물질을 다 차단하는 건물이 그 부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95%의 직원들은 10km 바깥으로 도망갔거든요. 네. 사람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 그런 걸 위험을 우리가 인지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원전을 하는 거는 전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예. 근데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OECD 국가들의 평균 재생에너지 전기를 보면 20%가 넘어요.
그리고 독일과 우리나라를 많이 비교하는데요. 독일이 2001년에 탈원전을 결정을 했어요. 예. 2001년에. 근데 그때 원전 전기가 우리랑 똑같이 30%였습니다. 독일도 우리나라만큼이나 에너지 수입을 많이 하는 나라예요. 예. 자체적으로 갈탄이 있는데 그 갈탄, 석탄이죠. 석탄 발전이 한 60% 정도 됐거든요. 예. 근데 그거를 지금까지 40%로 줄여왔는데 원조도 30%에서 지금 13%까지 줄었어요. 대신에 재생에너지가 6%에서 30%까지 끌어올라갔거든요. 그게 단 15년 만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우리가 2000년에 그때 시작할 때 우리도 그때 원전 전기 30%였고 독일도 30%였는데 지금 독일은 정반대가 된 거죠. 네. 우리도 앞으로 시간을 가지고 하면 충분히 변화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독일보다 우리가 재생에너지 잠재량이 훨씬 더 높아요. 뿐만 아니라 독일은 그때 시작했기 때문에 비용을 많이 지불했어요. 왜냐면 그땐 비쌌거든요. 예. 근데 지금은 태양광만 해도 2000년에 한 1,300원이었어요. 1kWh를 생산하는데 네. 지금은 170원대로 떨어졌고 앞으로 원전과 석탄과 가격이 같아지는 시기가 뭐 1, 2년 안에 더 온다. 네. 이렇게 제가 얘기하고 말씀 중에 있어요. 죄송한데 네. 일반 국민들 같은 경우는 이 요금 문제에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네, 네. 현재 원전에서 쓰던 걸 쓰지 않게 되면 당연히 뭐 말씀하신 신재생 에너지로 가야 되면 거기에 또 투자 비용이 들어갈 것이고 아니면 현재 있는 다른 뭐 LNG나 이런 걸 더 활발하게 해서 한다면 전기요금의 상승 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분석들도 분명히 나오는데 우리나라가 전기요금 많이 싸죠. 예. 많이 싸는데 특히 산업용이 많이 싸요. 산업용 중에서 이제 산업용 의료금제라는 데가 있는데요. 이건 네. 밤에 쓰는 전기가 우리가 지금 한전에서 그 전기를 살 때 예. 원전에서 사는 전기가 가장 싸거든요. 68원이었어요. 작년에. 예. 근데 이 산업용 의료금제의 경부화 밤에 쓰는 거는 이거보다 더 싸게 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원가 이하로 주고 있는 거죠. 이런 일들이 생기면서 전기의 열소비라고 하는데요. 전기가 필수적인 데 쓰지 않고 전기로 물 끓이고 그러니까 바닷물 끓여서 소금 만들고 전기로 네. 고철 녹이고 전기로 뭐 그 음식 만들 때 대부분 전기로 한다거나 이런 공장에서 집에서는 그렇게 하는 거는 뭐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공장에서 그렇게 하면서 어마어마한 전기가 낭비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 제조업 전기 한 절반 정도가 이런 전기의 열 소비로 되고 있기 때문에 전력 소비는 오히려 줄어들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전기 요금이 정상화가 된다면 예, 예. 근데 전기요금은 약간은 올라갈 수 있겠지만 우리가 감당이 못할 정도는 아닐 거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 거죠. 네. 왜냐하면 지금 과거 1년, 2년 전에도 한 반기별로 4, 5%, 6%씩 약간씩 올라왔어요. 그 정도가 계속 유지가 된다면 큰 무리는 없을 거다. 네. 알겠습니다. 네. 비용 문제도 우리가 감당 가능하고 또 에너지 대체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두 가지 이야기를 해주셨고 그 예로 독일이라는 나라 들었습니다. 근데 반대로 일본 등은 탈원전으로 갔다 다시 돌아왔거든요. 네, 우리나라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토가 좁고 또 국토의 70%를 산지가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고밀도 에너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재생에너지의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면적을 필요로 합니다. 풍력의 경우에는 원자력보다 100배, 태양광이 100배, 풍력의 경우에 500배 정도의 공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적절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하고요. 예. 전력 가격에 관해서는 지금 어떤 에너지 기술 연구원에서는 이제 20%를 채우기 위해서 166.5조 원이 들어간다라는 추산을 했고요. 또 한전의 경우에는 가구당 31만 8천 원이 더 들어간다라는 추산을 했고요. 제가 계산해 볼 때는 374조 원 정도가 신재생 에너지 20%를 채우는 데 들어갑니다. 예. 이만큼의 에너지를 원자력으로 한다 그러면 37.9조 원이 들어갑니다. 한 10배 정도의 차이가 나는 예. 것이고요.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에너지 정책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다른 나라의 예를 잘못 활용하는 것입니다. 예. 왜냐하면 어떤 나라가 가진 천연 자원과 기술력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나라에서 성공적이었다고 해서 다른 나라에 성공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독일에서 어쨌다더라 하는 것들은 그 나라의 얘기고 우리나라에 맞는 얘기가 아닙니다.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전력 수급 계획은 2년에 한 번씩 수립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만약에 기술 개발이 잘 돼가지고 가격이 싸지면은 예. 2년 후에 들어올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2030년 후에 매우 싸질 것이기 때문에 지금 넣는다. 이건 말이 안 되고요. 지금은 이건 전기는 끊어지면 안 되는 정책이기 때문에 네. 현실적으로 이용 가능한 에너지원을 가지고
세우는 거고 나중에 더 싸진 원이 있다면 그냥 채택하면 그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걸 지금 현재 어떻게 할 거냐 이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지금은 발전 설비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발전 설비가 너무 많아서 가스 발전 민자가 많은데 거기서 예. 항의가 들어와서 가스 발전은 가동을 안 해도 주는 돈, 용량 요금을 보면 한 거의 2조 가까이 돈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용량 요금이 뭐냐면 발전소를 건설하면 예. 그러니까 한 급전지 시를 대비를 하고 이렇게 하루 전에 준비를 하고 있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돈을 그냥 줘요. 용량 요금이라고. 네, 발전소 그냥 용량에 따라서. 네. 그래서 근데 원전은 그럴 필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1년에 한 1조 원씩 받아가고 있고 석탄도 1조 원 넘게인데 가스가 유독 많이 받는 이유가 가동률이 한 30%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가스 발전이 용량이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거의 가동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원전하고 석탄이 약간 줄어들면 가스가 약간 올라가는 형태가 될 거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10년, 20년 후에 이제 재생에너지는 지금부터 열심히 가져가면 비중이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아까 한전 31만 8천 원 가구당 얘기하신 거는 이미 해명 자료 나왔어요. 그거는 계약 호수당이고 예. 가구를 얘기할 거면 일 계약 호수는 고압 아파트일 경우는 1000세대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계산은 잘못된 계산이라고 해명이 이미 나온 상태인 거고 우리가 이제 태양광이나 풍력은 면적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태양광일 경우에는 전체 모든 전기를 태양광으로 다 할 수는 없죠. 그중에 일부일 텐데 저는 여름에 냉방전기를 태양광으로 하는 게 좋지 않겠냐. 그건 건물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네. 송전탑이 필요 없어요. 네네네. 그래서 한 20기가와트 원전 20개 정도 되는 거를 그 건물에다가 대부분 부착하면 땅이 따로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야기를 계속 듣고 싶은데 시간이 네네네. 계속 초과되고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짧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지금 현재 원자력 발전이 지금까지 40년 동안 매우 싸고 경제적이고 친환경적인 에너지원이 되어 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공로를 인정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저는 원자력이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세계적으로도 61기가 추가로 건설되고 있는 추세이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거에 뒤처질 필요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처장님도 짧게 한번 마지막 말씀. 네, 해주시면. 전 사실 원전에서 사고 나지 않은 평소에 방사성 물질이 계속 나온지 몰랐어요. 네. 재작년에 그걸 알았거든요. 그러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주민들이 특히나 아이들 몸속에서 방사성 물질이 검출이 되고 있어요. 예. 우리가 아무리 전기가 중요하다로서니 주변에 있는 주민들을 희생시키면서 그러면서 갑상선암이 증가하고 있는데 희생시키면서까지 전기를 써야 되겠냐. 그리고 우리 애들한테 10만 년, 100만 년 가는 그런 핵폐기물을 계속 넘겨줘야 되겠냐. 다른 길이 있다면 내가 한 달에 1,000원, 2,000원 좀 더 내고 그러고 다른 길을 선택할 수 있다면 가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건 근거 없는 겁주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방사선이 늘었고 갑상선암이 생겼다 그러면 소송을 해야죠. 소송에서 1심에서 이겼습니다. 그건 잘못됐죠. 네. 알겠습니다. 참 상당히 많은 이야기들을 저희가 앞으로도 나눠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잘 고맙습니다.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